야, 네 돈이 어딨어?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네 몸뚱이도 네가 벌어오는 돈도 다 내 돈이고 내 아들 돈이야. 당장 3천만 원 내놔. 혼전 임신한 시누이의 혼수를 저보고 해오라며 시어머니가 핏대를 세우고 뱉은 폭언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 몰래 대출을 받으려 시어머니와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죠. 며느리를 돈 나오는 호구로 취급하며 철저히 기만한 사기꾼 같은 시댁. 저는 억울함에 우는 대신 아주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복수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이 역겨운 가족은 어떤 끔찍하고 통쾌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도 시원하고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기획팀 과장으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결혼 5년차 며느리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은 지 올해로 딱 5년 차가 되었네요. 대기업 기획팀 과장이라는 직함은 제게 매일같이 치열한 하루하루를 요구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는 일상. 퇴근 후에는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해치우는 팍팍한 날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투처럼 살아내면서도 저는 며느리로서의 도리 또한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돌아오는 제사와 명절 차례상은 퇴근 후 밤을 새워서라도 제 손으로 직접 다 차려냈으니까요. 시어머니 생신상은 며칠 전부터 꼼꼼하게 장을 봐서 갈비찜이며 잡채며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김장철에는 피 같은 연차까지 내가며 시댁에서 쪼그려 앉아 묵묵히 일했죠. 맞벌이라는 핑계로 시댁 일에 소홀하다는 소리는 죽기보다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몸이 부서져라 노력했고 시댁 식구들도 겉으로는 저를 함부로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을 넘는 무리한 요구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금전적 요구 앞에서는 더더욱 물러서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주말 시댁에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도 어김없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 제 곁으로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제 등짝을 찰싹 치시더군요. 예 며느라. 네 어머님. 너희들 이번 달부터 생활비 좀 더 올려라. 네. 놀라기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 아니? 파 한 단에 얼마고 계란 한 판에 얼마인지 네가 직접 시장을 안 보니 알 턱이 있나? 지금 주는 용돈으로는 숨만 쉬고 살아도 모자라. 그러니까 딱 20만 원만 더 올려서 매달 꼬박꼬박 보내라. 어머니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갑작스러웠습니다. 매달 드리는 생활비 40만 원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20만 원을 더 얹으라니요. 저는 깎던 사과를 조용히 접시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뭐가 무리야? 너 대기업 다니잖아. 명색이 과장인데 시어미 용돈 조금 더 주는 게 그렇게 피가 나게 아깝니냐? 아까운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작년에 대출받아서 전세금 올려준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매달 은행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적지 않아요. 게다가 저랑 남편 둘 다 노후 자금이랑 비상금도 틈틈이 모아야 하고요. 매달 60만 원을 생활비로 턱턱 드리는 건 지금 저희 가게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제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답에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시어미 앞에서 눈 부릅뜨고 돈 계산하자는 거냐?
내가 널 키워준 값은 안 받아도 며느리 도리는 넉넉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벌어서 돈 쓸 데도 없으면서 시어미 입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아깝냐? 어머님, 돈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수입과 지출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살림을 하는 중인 거예요. 저희가 펑펑 놀고 먹으려고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저희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지금부터라도 알뜰하게 모아야죠. 어머님도 칠순 넘으신 거 아니고 아직 정정하시고 아버님도 연금 꼬박꼬박 나오시잖아요. 지금 드리는 40만 원도 다른 집들에 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정 모자라시면 저희가 명절이나 생신 때 더 챙겨드릴 테니 매달 생활비 올리는 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굳이 생활비가 더 필요하시다면 같이 살고 있는 아가씨한테 조금 보태라고 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시누이도 엄연히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데 10원 한 장 집에 안 보태잖아요. 제 입에서 시누이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는 방바닥을 치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가만히 있는 우리 소의 머리채를 왜 잡아? 걔가 쥐꼬리만큼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시집 가기 전에 제 한 몸 치장하기도 빠듯한 애한테 생활비를 내라고? 너 참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애구나. 독한 게 아니라 이치에 맞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며 안방으로 쾅 소리가 나게 들어가 버리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제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여보, 꼭 그렇게 칼같이 잘라 말해야 해? 엄마 섭섭하시게 소희 얘기는 왜 꺼내서 불씨를 키워?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야? 당신 여동생은 벌어서 명품 가방 사고 화장품 사느라 바쁜데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해서 시댁에 다 바쳐야 돼? 당신 월급 뻔히 알고 내 월급 뻔히 아는데 여기서 어떻게 20만 원을 더 드려? 대출 이자는 당신이 혼자 다 낼 거야? 아니 그래도 좋게 돌려서 말할 수도 있잖아. 당신은 너무 정이 없어. 말을 맨날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니까 엄마가 상처받잖아. 정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나중에 돈 없어서 쩔쩔매는 것보다 지금 욕먹는 게 100번 나아.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입을 삐죽거리며 시선을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착하고 유순해 보이지만 갈등 상황만 생기면 이렇게 은근슬쩍 저에게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남편의 태도가 저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본인 부모님 일이면 본인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언제나 악역의 짐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낸 뒤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려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안방 문틈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거실까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산다 상전을 모셔. 엄마 진정해. 서연이 제가 원래 좀 융통성이 없잖아.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여우 고양이 같은 년이지. 어디 하늘 같은 시어미가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시집 왔으면 내내 하고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매사 또박또박 가르치려 들잖아. 내가 아주 화병이 나서 제명에 못 살겠다. 아유 엄마 목소리 낮춰. 밖에 다 들려. 들리라고 해. 내가 틀린 말 했니? 대기업 다닌다고 아주 유세를 떨어 유세를. 그깟 돈 20만 원이 아까워서 늙은 시어미 앞에서 대출 이자가 어쩌고 노후 자금이 어쩌고. 아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어머니의 날 선 폭언이 제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거나 슬프기보다
오히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죠. 제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정성은 다 무시당하고 오로지 돈 안 내놓는 독한 년으로 둔갑해버린 이 상황이 참 우스웠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이런 억지스러운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툭하면 최신형 가전제품으로 바꿔달라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마다 저는 늘 사실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거절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말대꾸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시지만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제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을 뿐입니다. 시집 왔으니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저에게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기도 하니까요. 아무리 뒤에서 여우 같다고 욕을 할지언정 결코 당신들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지갑을 여는 호구 며느리는 되지 않겠다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매달 드리던 생활비 4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올려 60만 원을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리시던 그날의 소동 이후입니다. 시댁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저는 제 원칙대로 단 한 푼도 올려드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괘씸하게 여기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팍팍 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소희가 무슨 사고를 쳤는데?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옷 입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몰라 엄마가 숨 넘어가게 우시면서 당장 본가로 튀어오라잖아. 소희가 엄청난 사고를 쳤다나 봐. 저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불이 나게 겉옷을 챙겨 입은 뒤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소파에 누워 아이고 앓는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는 그 옆에 팔짱을 낀 채 뾰로통한 얼굴로 삐딱하게 앉아 있었죠.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시누이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 기집애가 기어이 큰 사고를 쳤다. 너 당장 내 오빠랑 새언니 앞에서도 말 못해? 아, 왜 자꾸 때려? 나 뱃속에 애기 있다고 했잖아. 순간 거실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너 지금 임신했다고 했어? 남편이 기겁하며 소리치자 시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래, 나 임신했어. 벌써 8주 차 넘어간대. 아이고, 내 팔자야.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배부터 맞아서 어쩌자고 이 지랄이야. 네가 아주 집안 망신을 제대로 시키는구나. 어머니가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시자 시누이는 귀찮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엄마 촌스럽게 왜 이래? 요즘 혼수 중에 제일 귀한 게 애기야.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누군지 알면 엄마 이렇게 울고불고 못할걸? 뭐? 그놈의 자식이 대체 뭐 하는 놈인데? 나이는 34. 직업은 치과의사야. 강남 한복판에서 자기 병원 크게 하고 있어. 뭐? 치과의사? 방금 전까지 숨 넘어가게 우시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야, 너 그거 진짜야? 의사면 공부만 하느라 눈 엄청 높을 텐데 네가 어떻게 의사를 꼬셨어? 오빠는 말을 해도 참. 꼬시긴 뭘 꼬셔. 진혁 오빠가 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제발 만나달라고 쫓아다닌 건데. 게다가 오빠네 아버님은 강남에 빌딩 몇 채씩 가지고 계신 대단한 건물 주셔. 진짜 엄청난 자산가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걷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환한 미소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아이고 세상에. 우리 소희가 의사 사모님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강남 건물주 사돈을 두는 거네? 엄마는 방금 전까지 집안 망신이라며? 망신은 무슨. 이건 경사지 엄청난 격경사야. 내 딸이 아주 금돼지를 품고 왔네. 금돼지를 품었어. 방금 전까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분노하시던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신우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드라마틱하고 속물적인 태도, 변화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신우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흘긋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나 강남에 고급 아파트로 신혼집으로 들어갈지도 몰라. 진혁 오빠가 아버님한테 말해서 뷰 제일 좋은 곳으로 하나 해달라고 조르고 있거든. 아유, 우리 딸 대견하다 대견해. 서연아, 너도 방금 똑똑히 들었지? 이제 우리 집안이 강남 의사사돈을 둔 대단한 집안이 된 거야.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기고만장한 태도가 풍선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은요. 어머니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쯧쯧 혀를 차셨습니다. 내가 며느리 하나 대기업 다닌다고 어디 가서 자랑도 시원하게 못하고 살았는데 말이다. 이제는 아주 어깨를 쫙 펴고 살게 생겼어. 명색이 대기업 과장이면 뭐하니. 매일 쳇바퀴 돌듯이 지옥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아등바등 살아봤자 우리 소희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을? 우리 딸은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백화점이나 쏘다니며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텐데 말이야. 어머니의 노골적인 비교와 깎아내리기에 속에서 불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임신 축하해요, 아가씨. 그래도 양가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기 전에 일이 이렇게 돼서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어쨌든 상견례부터 서둘러야겠어요. 제 차분한 말에 신우이는 기분이 상한 듯 날카롭게 눈을 흘겼습니다. 새언니, 축하한다는 말을 왜 그렇게 뼈있게 해? 순서가 뭐가 중요해? 내 인생 핀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워낙 깐깐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최병학 회장님이시라서 나도 엄청 조심스럽긴 해. 그러니까 오빠랑 새언니도 나중에 상견례 자리 나오려면 신경 좀 팍팍 써야 할 거야. 우리 집안이 수준 떨어진다고 흉보시면 절대로 안 되잖아.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제 남편은 실실 웃으며 여동생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야 박소희, 너 진짜 출세했다. 나 나중에 중소기업 다닌다고 의사 매제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도 새언니 대기업 다닌다고 너무 유세 떨지 마. 진혁 오빠네 집안 재산에 비하면 새언니 월급은 진짜 껌값 수준이니까. 맞다 맞아, 우리 소희 말이 다 맞지. 서연이 너도 이제 처신 똑바로 해라. 어디 가서 며느리가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한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사돈댁에서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니?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집안 물이 달라졌으니 너도 그 격에 맞게 납작 엎드려서 시어미 대접을 제대로 하란 말이다. 어머니의 허세와 막말은 이미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상대방 남자의 재력과 뻔듯한 직업이라는 간판에 취해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광분하고 계셨죠. 네, 어머님. 상견례 날짜 잡히면 그때 알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코미디 같은 대화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마르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냉수를 한 잔 들이켜며 거실 쪽을 쳐다보니 세 식구가 모여 앉아 벌써부터 강남 사모님이 다 된 양 호들갑을 떨고 있더군요. 엄마나 결혼식은 무조건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우리 귀한 딸이 어떤 대단한 집에 시집을 가는데 당연히 제일 비싸고 화려한 곳에서 해야지. 이 오빠가 상견례 날에는 양복 제일 좋은 걸로 쫙 빼입고 갈게. 남의 돈과 타이틀로 쌓아 올린 얄팍한 허영심에 취해 박장대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신기루 앞에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간사해지고 뻔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씁쓸할 따름이었죠. 자신들의 분수와 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는 시댁 식구들. 저는 주방 싱크대에 홀로 기대어 이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신우이의 혼전 임신 폭탄 선언 이후 시댁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강남의 대단한 재벌가와 이미 사돈이라도 맺은 것처럼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죠. 매일같이 백화점을 드나들며 예단이며 혼수 카탈로그를 뒤적이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괴한 허영심의 파티에서 철저히 한 발 물러나 제 직장 생활에만 묵묵히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막 퇴근하려던 찰나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야겠다. 네. 어머님, 저 지금 막 퇴근해서 피곤한데 무슨 급한 일이신가요? 급한 일이니까 부르지. 전화로 길게 할 얘기 아니니까 군말 말고 당장 튀어와. 어머니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지만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어머니 혼자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고급 브랜드의 혼수 책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앉아라. 어머니는 곁눈질로 저를 흘끗 보시더니 대뜸 본론부터 꺼내셨습니다. 너희 부부 통장에 모아둔 돈 있지? 내일 당장 3천만 원만 내 통장으로 이체해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요구에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3천만 원이요? 갑자기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데요? 왜 필요하긴. 우리 소희 시집 가는데 쓸 돈이지. 사돈댁이 강남에서 떵떵거리는 건물주의 예비 사위는 치과의사인데 우리 쪽에서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니? 아무리 배가 불러서 가는 시집이라지만 예단이랑 혼수는 최고급으로 해가야 사돈댁에서 우리 소희를 얕보지 않을 거 아니야. 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결혼 자금을 왜 저희 부부가 대야 하죠? 결혼은 아가씨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가씨가 모아둔 돈으로 하거나 정 부족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부부로서 모아야 할 돈이 있고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당장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아가씨 결혼 혼수 비용으로 3천만 원을 턱 내놓으라니요.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세요. 제 논리적인 반박에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시더니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독한 년, 내 시누이가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한다는데 오빠랑 새언니가 돼서 그깟 돈 3천만 원 보태주는 게 그렇게 피가 나게 아깝냐? 너희는 애도 없잖아. 둘 다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맞벌이 하는데 그깟 돈 3천이 없다고 지금 나한테 오리발을 내밀어? 애가 없는 건 저희 부부의 선택이고 맞벌이에서 버는 돈은 저희 부부의 미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아가씨 화려하게 시집 보내자고 저희 부부 피 같은 돈을 희생할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혼수가 있으면 어머님 능력 안에서 해결하셔야죠. 저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막힌 폭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네 돈? 너희 부부 돈? 웃기지 마라. 네 돈이 어딨니?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내 몸뚱이도 네가 벌어오는 돈도 다 이박씨 집안 돈이야.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이고 내 아들 돈이라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물이자 돈 나오는 자판기로 여기는 저 천박한 본심. 이 집에 시집 왔으니 제 모든 것이 박씨 집안의 소유라는 그 소름 끼치는 구시대적 망발.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의 며느리였다면 억울함에 눈물을 쏟거나 분노로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이성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들 앞에서 감정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저는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는 어머니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고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습니다. 아,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 박씨 집안 돈이고 어머님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시집 왔으면 내내하고 갖다 바쳐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내 돈을 따져. 네 뼈 한마디까지 다 우리 집안 거니까 당장 내일 융자를 받아서라도 3천만 원 딱 대령해 놔.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고개를 천천히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걸린 기괴한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아주 또박또박 대답했죠. 네 어머님,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알았어요. 제 돈이 다 어머님 돈이라는 그 말씀 명심할게요. 갑작스러운 제 수능에 어머니는 오히려 흠칫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 튀기게 반항하던 며느리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니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는 헛기침을 하시며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흥? 진작에 그렇게 숙이고 들어올 것이지. 괜히 시험이 혈압만 오르게 만들고 말이야. 내일 오전 중으로 꼭 이체해라. 확인할 테니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내 돈이 다 내 돈이라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하게 요구받는 희생. 저는 어두운 밤거리를 걸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기막힌 억지와 폭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무거운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서니 늦게 퇴근한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제 지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무슨 험한 말을 했길래 사람 표정이 이래. 저는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장 내일 오전까지 3천만 원을 내놓으시래. 뭐? 3천만 원? 아가씨 시집 가는데 사돈댁에 기죽으면 안 된다고 예단이랑 혼수 최고급으로 해가야 한대. 우리가 모아둔 돈 다 어머니 돈이니까 당장 이체하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 제 말에 남편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진짜 왜 그런다니. 아무리 하나뿐인 여동생 혼사라지만 당신한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면 어떡해.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만 또 나쁜 사람 만들었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내일 당장 본가로 쳐들어가서 엄마 단단히 타이르고 올 테니까. 당신은 이 일에 신경 뚝 끊고 푹 쉬어, 응?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다정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제 이마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늘 갈등이 생기면 은근슬쩍 뒤로 빠지던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니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군요.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구나 싶은 생각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살짝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잘 말씀드려줘. 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씻고 쉴게. 저는 남편의 다정한 위로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니 피로가 몰려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뜬 건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방 안을 둘러보니 굳게 닫힌 안방 베란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인 채 베란다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엄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엄마가 그렇게 대놓고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 걔가 참도 내내 하고 주겠다. 서연이 걔 보통 깐깐한 애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잘 구슬려 볼 테니까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거실에서 제 편을 들며 불같이 화를 내던 그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탐욕과 짜증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걔 꼬셔서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이라도 받아낼 테니까. 만약에 끝까지 안 내놓겠다고 버티면 서연이 몰래 대출이라도 뽑아내면 돼. 그러니까 소위 예단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계약해놔. 당연하지. 우리 소희가 강남 건물주 아들한테 시집 간다는데 어떻게든 돈을 해가서 흠잡힐 일 없게 만들어야지. 의사 사돈 뒀다고 내가 나중에 덕 볼 일이 한두 개겠어?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저 몰래 대출을 받겠다는 끔찍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나도 매사자로 잰 듯이 따지고 드는 개 아주 지긋지긋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일단 소의 결혼 무사히 시키고 강남 의사집의 자리만 확실하게 잡으면
나도 결단을 내리던지 해야겠어. 남편이 번듯한 치과의사인데 설마 이혼남 된 자기 오빠 하나 안 챙겨주겠어? 소희한테 말해서 내 치과 납품 사업이나 하나 밀어달라고 하던지 해야지. 그때까지만 꼭 참고 서연이 비위 맞춰주면서 돈 빼낼 궁리나 할 거니까 엄마도 당분간은 죽은 듯이 좀 있어, 제발. 이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껴안고 미안하다며 위로하던 그 입술로 뒤에서는 이혼을 계획하고 저를 철저하게 돈 나오는 구멍으로만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면 속에 숨겨진 위선적이고 추악한 남편의 진짜 얼굴. 시어머니의 막말보다 남편의 이 달콤한 기만이 100배 1000배는 더 소름 끼치고 역겨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이 미친 짓거리를 당장 멈추라고 악을 쓰고 싶었죠. 하지만 솟구치는 분노의 정점에서 저는 오히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통을 터뜨려봤자 저 교활한 인간은 또다시 거짓 눈물을 흘리며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러 베란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추악한 음모와 폭언 그리고 대출 계획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산산조각 나는 그 참담한 순간에 제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나 들어갈게 깰라. 얼마 후 통화를 마친 남편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올라와 제 옆에 눕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팔아먹을 계획을 세우던 그 인간의 온기가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지만 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번쩍 뜬 채 천장을 응시하며 저는 입술을 지식이듯 깨물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기만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애정과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도려내어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남편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여보 일어나 출근해야지. 제가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남편은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잘 잤어? 당신 어제 피곤해 보이더니 얼굴이 좀 낫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꾹 누르고 아주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잘 설득해 준다고 해서 마음 푹 놓고 잤어. 당신밖에 없어 고마워. 제 말에 남편은 뿌듯하다는 듯 가슴을 쫙 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오빠만 믿어. 내가 오늘 당장 엄마한테 가서 따끔하게 말해둘게.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며 저는 묵묵히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하나의 의문에 집중했습니다. 3천만 원. 어머니는 왜 하필 정확하게 3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콕 집어 요구하셨을까요? 최고급 혼수와 예단을 하려면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테고 대충 구색만 맞추자면 그보다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고급 아파트를 운운하며 허세를 부리는 시누이가 겨우 3천만 원이 부족해서 시어머니를 달달 볶아 저에게 손을 벌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맥을 총동원해 은밀히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친한 선배의 남편이 운영하는 심부름센터에 연락을 취해 신우이의 최근 행적과 금융거래 내역을 파헤쳐 달라고 의뢰했죠. 비용은 얼마든지 낼 테니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제가 건넨 돈봉투의 두께만큼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뒤 심부름센터 김 실장님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 후 인적이 드문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만난 김 실장님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스윽 밀어주었습니다. 과장님, 의뢰하신 내용 전부 여기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 실장님은 혀를 끌짓 차며 대답했습니다. 신우이 되시는 분,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카드 빚이요? 네. 수입도 적으면서 명품 가방에 구두에 보석까지 사재기하느라 카드를 여러 개 돌려 막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쌓인 카드빚과 연체 이자가 정확히 2,980만 원입니다. 당장 이번 주 안에 이 돈을 못 막으면 시댁 본가로 새빨간 압류 딱지 경고장이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눈에 불을 켜고 내놓으라던 3천만 원은 예단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빚더미가 예비 신랑인 최진혁에게 들통나 파혼당할까봐 겁에 질린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들쑤셔 제 돈을 강탈하려 했던 것이죠. 저는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사치병 때문에 진 빚을 내 돈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네요.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과장님. 김 실장님은 서류 봉투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신우이가 최근 석 달 동안 타고 다닌 렌터카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사진들입니다. 그 대단하다는 치과의사 말고 다른 놈을 만나고 다니더군요. 양다리요? 저는 황급히 이어폰을 꽂고 김 실장님이 건넨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신우이가 진한 화장을 한 채 웬 건달 같은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블랙박스 녹취록. 자기야, 나 그 의사놈이랑 상견례 날짜 잡았어. 조금만 참아. 그 집안 돈 뜯어내면 우리 둘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진짜지? 내 뱃속에 내 애가 들었는데 언제까지 그 샌님 새끼한테 내 새끼라고 속일 거야. 쉰 미쳤어? 목소리 낮춰. 지금 내 카드빚 3천만 원 못 막아서 독촉장 터지면 나 이 결혼 파투나. 우리 엄마가 새언니 쥐어짜서 돈 받아낸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의사놈 재산 내 명의로 돌리는 순간 뻥 차버리고 자기한테 갈겠죠?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와 내연남의 적나라한 대화에 저는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뱃속에 품은 아이마저도 강남 건물주 집안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미끼였고 저를 협박해 빼앗으려던 3천만 원은 그 추악한 사기극을 덮기 위한 은폐 자금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단순한 허영덩어리가 아니라 구제불능의 범죄자나 다름없었죠. 수고하셨어요, 김 실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와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발을 들이셨다니 과장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김 실장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받은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돌려주는 게 제 원칙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달빛이 유난히 차갑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증거물들의 무게가 제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고 있었죠. 나를 팔아넘기려던 남편, 며느리의 피땀 어린 돈을 뻔뻔하게 갈취하려던 시어머니, 사기 결혼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나를 호구로 취급한 시누이. 이 역겨운 인간 군상들이 모여 사는 지옥 같은 시댁에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꽉 움켜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모두 손에 쥐었으니 이제 거침없이 칼을 빼들 차례입니다. 심부름센터 김 실장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등짝을 서늘한 눈으로 응시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난 5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프린트하는 것이었죠. 명절 용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생신 때 사들인 명품 가방과 시댁 거실에 놓인 대형 텔레비전 이체 내역까지 단 10원 한 장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엑셀로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 고의 저장해둔 2개의 핵심 녹음 파일을 별도의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복사했죠. 하나는 시어머니가 제게 네 돈은 다 내 돈이라며 폭언을 퍼부은 파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편이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와 작당 모의를 하며 저 몰래 대출을 받고 이혼까지 계획하던 그 끔찍한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두툼한 파일 철에 깔끔하게 정리되자 저는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혼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했습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역겨운 구렁텅이에서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류 봉투에 이혼 신고서를 챙겨 넣은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당장 입을 옷가지와 중요한 개인 물품들만 챙겨 넣고 나머지 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어차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끝나면 이 집의 가구 하나까지 제 몫으로 다 받아낼 테니까요. 모든 짐을 싸기가 끝날 무렵 거실 도어락이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인연, 너 당장 안 나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쳐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통보했던 3천만 원 입금 시한인 오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제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자 다짜고짜 집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선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오전 중으로 돈 이체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어디서 감히 시어미 말을 귓등으로 듣고 숨어 있어.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 지금 당장 백화점 가서 진혁 오빠한테 보낼 예단 계약금 치러야 하는데 돈을 안 보내주면 어떡해? 나 진짜 시댁에서 파혼당하게 만들 작정이야? 뻔뻔하게 소리를 빽빽 지르는 시누이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그 천박한 대화 내용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그 모녀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저를 잡으러 왔다며 아들까지 급하게 불러들인 모양이었죠. 여보, 엄마 이게 무슨 난리야. 서연이 놀라게 왜 말도 없이 쳐들어와서 소리를 질러. 이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 새언니가 지금 내 앞길 망치려고 작정하고 돈을 안 주잖아.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짓 제 편을 드는 척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서 엄마 잘 설득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돈을 안 보내고 버티면 나도 입장이 곤란해져. 일단 급한 대로 3천만 원 융통해서 보내드리자, 응?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테니까 제발 고집 좀 꺾어. 참으로 눈물겨운 가족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몰래 대출을 받으려던 그 더러운 입으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사랑하는 아내를 챙기는 척 연기할 수 있는지. 저는 더 이상 이 구역질 나는 삼류 연극을 지켜볼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슴팍을 향해 그 서류를 툭 던졌죠. 이게 뭔데?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라는 굵은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혼 서류?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이야? 갑자기가 아니지.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이혼. 내가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야. 제 말에 시어머니가 코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네가 지금 그깟 3천만 원 내놓기 싫어서 이혼쇼를 해? 대기업 다닌다고 콧대만 높았지 속은 아주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년이구나. 어디서 감히 얄팍하게 서류 쪼가리 던지며 협박질이야. 협박질이 아니라 통보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혼쇼? 어머님 눈에는 이게 아직도 쇼로 보이시나요? 시누이 빚구덩이 메꿔주려고 내 피 같은 돈 바칠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 거지 같은 결혼 생활도 오늘부로 끝입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시누이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빚구덩이? 말 다 했어? 강남 의사한테 시집 가니까 배가 아파서 미치겠지? 그러니까 돈 안 주려고 이딴 미친 짓을 벌이는 거지. 시누이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목소리를 높였죠. 그 의사가 내 카드 빚 2,900만 원인 거 알고 양다리인 거 알면 참도 좋아하겠다. 제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리자 시누이의 얼굴이 일순간 잿빛으로 변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미처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저는 안방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와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연아, 여보, 너 지금 진심이야? 우리 5년을 살았어.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는 건 너무 섣부르잖아. 남편이 제 캐리어 손잡이를 다급하게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손길에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불쾌감을 느끼며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단순히 돈 문제? 네가 베란다에서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 나 몰래 대출 받으려고 했던 거. 시누이 시집 보내고 강남 건물주 빽생기면 나 버리고 이혼하겠다고 입방정 떨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쳤죠. 너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다 나불댔잖아. 증거 아주 확실하게 다 모아놨으니까 구질구질한 변명은 법정에서 듣고 판단해 줄게. 도장 찍어서 접수해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얼빠진 세 사람을 서늘하게 노려보며 덧붙였습니다. 재산 분할이랑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도 곧 갈 거야. 내 돈이 다 어머님 돈이라고 하셨죠? 앞으로 뱉어내야 할 위자료도 어머님 돈으로 넉넉하게 준비해 두세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경악한 얼굴을 보지 않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는 기척이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미리 알아둔 단기 오피스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굳게 닫혀있던 숨통이 비로소 탁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며느리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첫날 밤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의 고함 소리도 없고 저를 기만하던 남편의 가증스러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롯이 저 혼자만의 숨소리로 채워진 이 고요한 공간이 주는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평소 출근할 때 입는 가장 단정하고 격식 있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짐 없는 제 모습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해 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었죠. 제가 향해야 할 곳은 회사가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의 예비 시아버지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자산가 최병학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였죠. 저는 전날 심부름센터 김 실장님을 통해 미리 파악해둔 최 회장님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와 삼고초려 끝에 저는 예비 며느리의 새언니라는 신분으로 무척 다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어르신답게 며느리 쪽 집안 사람의 정중한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시지는 않더군요. 오전 11시 회사 근처의 최고급 전통 찻집으로 오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조용한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으려니 이내 미닫이 문이 열리며 기품 있는 노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엄격함이 뚝뚝 묻어나는 최병학 회장님이셨죠.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소의 양의 새언니 되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제 단정하고 품격 있는 태도에 최 회장님은 조금 놀라신 듯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찬찬히 훑어보셨습니다. 천박하고 교양 없는 시어머니와 사치에 찌든 신우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엘리트 대기업 과장의 등장에 내심의아하셨을 겁니다. 앉으시오. 예비 사돈 처녀가 아침부터 이 늙은이를 보자고 이리 다급하게 연락을 취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우리 아들놈과 상견례를 앞두고 예단이나 혼수 문제로 할 말이 있는 건가요? 최 회장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숨을 한번 고른 뒤 가방에서 준비해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예단이나 혼수 같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참담한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최 회장님의 미간이 좁혀지며 찻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회장님을 직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부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곧 남남이 될 집안의 일에 이렇게 나서는 것이 주제넘은 질일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명망 높으신 회장님의 가문이 끔찍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도저히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극? 지금 우리 집안을 상대로 감히 사기를 쳤다는 말이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하는 거요?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저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회장님 쪽으로 정중하게 밀어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모든 근거가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최 회장님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심하게 구겨진 채로 여기저기 찢겨 있는 붉은색의 신용카드, 연체, 독촉장과 빚 상환 내역서들이었죠. 서류를 훑어내려가는 회장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박소의 이름으로 된 독촉장들 아니오. 카드 빚이 무려 2,900만 원이 넘어? 대체 이게 다 무슨 빚이란 말이오? 아가씨는 지난 몇 년간 직업도 없이 회장님 아드님께 보일 명품과 사치품을 사들이느라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을 졌습니다. 당장 이번 주 안에 이 돈을 막지 못하면 시댁 본가에 압류 딱지가 붙을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 아들놈에게 보여준 그 참한 모습이 전부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란 말이요? 놀라시기는 아직 이릅니다, 회장님. 저는 서류 밑에 깔려있던 사진 몇 장을 꺼내어 회장님 눈앞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신우이가 진한 화장을 하고 웬 낯선 건달 같은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모텔로 들어가는 선명한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확인한 최 회장님의 얼굴은 충격을 넘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천박한 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능멸해. 이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오? 아가씨가 아드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은밀하게 교제해 온 내연남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태블릿의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면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리 세팅해둔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라이빗 룸에 고요한 공기를 찍고 신우이와 내연남의 적나라하고 추악한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자기야, 나 그 의사놈이랑 상견례 날짜 잡았어. 조금만 참아. 그 집안 돈 뜯어내면 우리 둘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내 뱃속에 내 애가 들었는데 언제까지 그 샌님 새끼한테 내 새끼라고 속일 거야. 쉿 미쳤어? 지금 내 카드빚 3천만 원 못 막아서 독촉장 터지면 나 이 결혼 파투나. 우리 엄마가 새언니 쥐어짜서 돈 받아낸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의사놈 재산 내 명의로 돌리는 순간 뻥 차버리고 자기한테 갈겠죠? 음성 파일이 끝날 무렵 최 회장님은 찻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고 명예롭게 살아온 어르신에게 이보다 더 끔찍하고 모욕적인 진실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을 호구로 취급하며 재산을 노린 것도 모자라 남의 씨를 품고 들어와 가문의 대를 더럽히려고 했다는 사실에 회장님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쳐 죽일 듯이 매섭게 돌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감히 내 아들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해 우리 집안의 고열을 빨아먹으려 들어. 용서할 수 없다.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야. 회장님의 사자후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가장 치명적인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 끔찍한 사기극은 아가씨 혼자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딸의 빚을 갚고 강남 자산가 사돈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시어머니 역시 저를 협박하며 공범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이 마지막 녹음 파일을 마저 들어보시지요. 저는 태블릿의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 오정숙에 찢어질 듯 날카롭고 천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돈이 어딨니? 이 집에 시집왔으면 내 몸뚱이도 네가 벌어오는 돈도 다 이박씨 집안 돈이야.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이고 내 아들 돈이라고. 당장 내일 융자를 받아서라도 3천만 원 딱 대령해 놔. 며느리를 돈 나오는 자판기 취급하며 악을 쓰는 그 천박한 음성이 끝나자 회장님은 두 눈을 질끈 감으시며 깊은 한숨을 토해내셨습니다. 품격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돈댁의 실체에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오. 이런 사기꾼 집단이 며느리와 아내를 어떻게 짐승처럼 쥐어짜고 있었는지 이 음성 하나로 모조리 증명이 되는군. 이런 생지옥에서 그동안 홀로 버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그들의 실체를 알고 미련 없이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온 당신의 현명한 결단에 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최 회장님은 탁자 위에 서류와 사진들을 챙겨 자신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묵직한 고개를 숙여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늙은이를 찾아와 우리 가문을 벼랑 끝에서 구해준 이 은혜는 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내가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그 결연한 다짐에 깊이 안도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시어 집안의 평안을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찻집을 빠져나와 번화한 강남의 거리를 걷는 제 발걸음은 새처럼 가벼웠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날카롭고 거대한 폭탄의 뇌관을 방금 최병학 회장님의 손에 직접 쥐어주고 온 참이니까요. 머지않아 그 폭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허영심에 취해 있을 시댁 식구들의 정수리 위로 어김없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통쾌한 파멸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병학 회장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있고 며칠이 지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피스텔 제 방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던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죠. 오늘 저녁 7시 청담동 일식집 수련회 난초룸으로 오라는 간결하고도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최 회장님이셨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능멸한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지 직접 와서 지켜보라는 회장님의 자비로운 배려였죠. 저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마치고 약속된 고급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난초룸은 얇은 전통식 미닫이 문을 사이에 두고 옆방인 매화룸과 딱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방음이 얇은 곳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직원이 내어준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고요하게 그들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부터 익숙하고도 천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여기가 그 비싸다는 일식집이구나. 우리 소의 덕에 이런 럭셔리한 곳을 다 와보고 내가 아주 호강을 한다.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춰. 회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망정이지 교양 없게 밖에서부터 그렇게 떠들면 어떡해. 오빠나 잘해.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나 띄워주는 멘트 연습한 거 잊지 말고. 아유, 우리 아들딸이 이렇게 번듯하니 내가 무슨 걱정이겠니?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세 식구가 화기애애하게 옆방으로 들어가는 기척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의자를 빼고 앉는 소리까지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투명하게 들려왔죠. 자리에 앉아서도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떡고물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소혜, 너 진혁이가 신혼집 펜트하우스 언제 계약한대? 오늘 아버님 뵙고 나면 바로 강남 쪽으로 집 보러 다니기로 했어.
아유, 그래, 그래. 근데 오빠는 바보야? 이혼 통보나 받고, 아이고. 새언니가 이혼하겠다고 나대봤자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기 싫어서 기어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 독한 년 돈부터 아주 싹 다 털어먹어야 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들의 끔찍한 파멸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남의 돈을 탐내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옆방의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소위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의 한껏 과장되고 비굴한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역시 굽신거리며 인사를 올리는 기척이 났죠. 하지만 옆방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사돈이라는 거요? 최 회장님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일식집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돈?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내게 사돈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올려. 순간 옆방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실수라도 하셨나요? 진혁 오빠 아버님 왜 저러셔?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역겨운 쓰레기야. 예비 신랑이었던 최진혁 씨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탁자 위로 무언가 무거운 것들이 와락 쏟아지는 소리가 났죠. 당장 내 눈으로 똑똑히 봐. 네가 그동안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라고. 최 회장님이 테이블 위로 내던진 것은 제가 드렸던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새빨간 카드 빚 독촉장과 낯선 남자와 모텔을 들락거리던 사진들이었죠. 사진과 서류를 확인한 신우이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긴? 내년이 내 아들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려던 이 추악한 증거들이 내 손에 들어왔으니 여기 있지. 수입도 적은 주제에 명품 사재기 하느라 진 카드 빚이 무려 2,900만 원? 당장 이번 주에 시댁 본가로 압류 딱지가 날아갈 상황이면서 내 아들한테는 뭐?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이건 다 누군가 저를 질투해서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신우이는 끝까지 뻔뻔하게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님은 콧방귀를 뀌며 제가 건네주었던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사정없이 내리눌렀습니다. 곧이어 신우이와 내연남의 소름 끼치는 대화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자기야, 나 그 의사놈이랑 상견례 날짜 잡았어. 조금만 참아. 그 집안 돈 뜯어내면 우리 둘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내 뱃속에 내 애가 들었는데 언제까지 그 샌님 새끼한테 내 새끼라고 속일 거야. 쉿, 미쳤어? 지금 내 카드 빚 3천만 원 못 막아서 독촉장 터지면 나 이 결혼 파투나. 우리 엄마가 새언니 쥐어짜서 돈 받아낸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의사놈 재산 내 명의로 돌리는 순간 뻥 차버리고 자기한테 갈겠죠?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 옆방에서는 무언가 깨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 미친년아. 최진혁 씨가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엎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쨍그랑거리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죠. 아이고, 진혁아 진정해. 우리 소희가 잠깐 미쳤었나 보네. 이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 주게네. 용서? 어디서 감히 입을 함부로 놀려. 딸녀는 다른 놈의 씨를 품고 들어와 내 아들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애미라는 작자는 며느리 피를 빨아먹으려고 협박질을 해?
내가 니년의 그 천박한 음성 파일도 여기서 다 틀어줄까? 내 돈은 다 내 돈이니까 3천만 원 당장 내놓으라고 며느리 쥐어짜던 그 역겨운 목소리 말이다. 회장님의 폭로에 시어머니는 헉하고 숨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몰래 대출을 받으려던 남편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조차 꺼내지 못하는 기척이 역력했죠. 너희 같은 짐승만도 못한 사기꾼 집단이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내가 너희들을 사기죄로 경찰에 쳐넣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변에 얼쩡거리면 그땐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릴 테니까. 아, 아버님 제발요. 저 진짜 오빠 사랑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애새끼 당장 지우든지 내 내연남한테 가서 빌어먹든지 알아서 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쓰레기들아. 최 회장님과 아들의 살기 어린 분노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고 두 사람이 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 후 옆방에는 무겁고 비참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통곡 소리가 일식집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소희 인생 이제 다 끝났네. 엄마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내 빚 2,900만 원 당장 내일 모레까지 갚아야 하는데 나 이제 진짜 감옥 가게 생겼어. 이 미친년아 넌 왜 렌터카를 쳐빌려 타서 블랙박스에 그런 걸 다 남겨. 그리고 서연이 걔는 이걸 대체 어떻게 다 빼돌린 거야. 너 서연이 그년 안 잡고 뭐 했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시어머니의 패악질에 남편 역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도 몰라. 서연이가 집 나가면서 이혼 소송 걸겠다고 짐 다 싸들고 나갔는데 내가 무슨 수로 잡아. 우리 이제 다 망했어. 다 끝났다고. 서로를 원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식과 허영으로 쌓아 올렸던 그들의 모래성은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붕괴되어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시던 찻잔 속의 녹차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가슴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번지는 환한 미소를 굳이 숨기지 않으며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일식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를 걷는 제 머리 위로 눈부신 달빛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파혼의 폭풍우가 통쾌하게 휘몰아친 상견례장 사건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를 옥죄던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제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죠. 향긋한 드립 커피를 내리며 주말 아침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발작하듯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고 무시하려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이 어떤 꼴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 귀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야. 무슨 일이야? 나한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집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처절한 절망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징징대. 법원에서 보낸 이혼 소장은 잘 받았지? 여보 제발 이혼만은 참아주면 안 될까? 최 회장 쪽에서 친자 확인 소송은 물론이고 사기죄로 우리 집안 식구들을 싹 다
형사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나도 이대로 가다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토록 뻔뻔하게 저를 속이고 강남 건물주 백을 믿고 거들먹거리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찌질하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싸늘하게 대꾸했죠. 그래서 내 동생 빚 갚아줄 호구 물주가 사라져서 아쉬워. 강남에 펜트하우스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되니까 이제야 정신이 들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뒤에서 이상한 말했던 거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당신 발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돈으로 동생 빚을 갚아달라 구걸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꿈깨. 너랑 내 가족이 파멸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내 돈은 다 내 돈이지 내 돈이 아니잖아. 나한테 구걸할 시간 있으면 이혼 위자료나 넉넉히 준비해서 법정으로 나와. 제가 가차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자마자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마치 남편이 실패하기를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매서운 타이밍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이 떨어질 듯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서연년아. 네가 정령 인간이냐? 네가 짐승이지 사람 새끼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악에 받쳐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남의 귀 떨어지게 소리는 왜 지르세요? 강남 사돈댁이랑 펜트하우스 혼수 보러 가셔야 할 분이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뭐라고?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우리 소희 인생 다 망쳤어. 우리 딸이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평생 호강하며 살 팔자였는데 네가 회장님한테 다 꼰지르는 바람에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소희가 배부른 미혼모가 돼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자신의 딸이 저지른 양다리 불륜과 사치 그리고 사기 행각은 온데간데 없이 지워버린 구역질 나는 태도였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제 탓으로 돌리는 저 천박한 본성은 집안이 망해가는 와중에도 도무지 고쳐지질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어머님 착각 단단히 하시네요. 아가씨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 본인과 어머님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닌 그 끔찍한 허영심. 강남 건물주 아들한테 빌붙어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던 그 얄팍한 사기극. 그리고 며느리 쥐어짜서 딸년 빚 갚아주려던 어머님의 그 역겨운 탐욕이 스스로를 이 지옥불에 던져 넣은 거라고요. 이 인연이 감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정녕 천벌이 두렵지도 않은 게냐? 카드사에서 보낸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가전제품이고 뭐고 모조리 빨간 압류 딱지를 붙여놓고 갔어.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다. 너 당장 3천만 원 들고 와서 우리 소희 빚부터 빨리 갚아내놔. 시어미가 말하면 내내하고 바치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내가 분명히 가르쳤지. 안 그러면 내가 확 죽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벼랑 끝에 몰려서도 끝내 제게 돈을 뜯어내려 패악을 부리는 모습이 이제는 측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어머니를 향해 아주 또박또박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죽는다는 뻔한 협박은 저한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직도 모르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돌이 운운하시는데 저는 이미 이혼 소장 접수하고 박 씨 집안과는 남남이 된 사람입니다.
아가씨가 쓴 그 더러운 카드빚은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을 팔든 아가씨 장기를 팔든 두 분이 알아서 갚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박민우한테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간 거 방어할 돈이나 부지런히 모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무엇이 어째? 앞으로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구질구질하게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시면 저도 어머님 영업방해랑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뱉어내기 직전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가 아주 멋진 교향곡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결국 신우이는 화려한 강남 사모님의 꿈에서 비참하게 깨어나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은 미혼모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집구석에서 딸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자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지금쯤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절한 파멸을 완벽하게 확인한 저는 등받이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이혼 소송의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앞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따뜻했죠. 법정 복도에 들어서자 저 멀리서 초췌한 몰골로 서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강남 사모님이 다 된 것처럼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거들먹거리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칙칙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낡은 외투를 걸친 꼴이 영락없는 거리의 노숙자 같았죠. 남편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반쯤 빠진 데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야, 이 쳐 죽이려나.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풍비박산 내놓고 혼자 멀쩡하게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어머니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악을 쓰며 손을 뻗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앞을 가로막자 분에 못 이겨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독사 같은 년이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소희 혼삿길 다 망쳐놓고 이제는 내 아들 피 같은 돈까지 모조리 다 뺏어가려고 환장을 했네. 네가 정령 사람이냐 짐승이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예전의 그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응수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제 돈 다 어머니 돈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딸년 더러운 빚 갚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드렸어요. 아, 남편한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 갔을 테니 그것도 어머니 돈으로 잘 메꿔보세요. 제 조롱 섞인 일침의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울상이 된 얼굴로 제게 다가와 구걸하듯 매달렸죠.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나 진짜 이제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집도 벌써 경매로 넘어갔고 내치과 납품 사업도 완전히 다 망했다고. 위자료만이라도 제발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게 응? 저는 남편의 벌레 같은 몰골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네가 베란다에서 내 뒤통수 치려고 작당 모의하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도 한참 모자라.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살지 말고
그냥 평생 빚쟁이로 살아. 그리고 이제 완벽한 남남이니까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재판 결과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의 기만적인 대출 시도와 폭언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식 이하의 횡포를 모두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와 통화 녹음 파일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덕분이었죠.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귀책 사유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제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묵묵히 부어왔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까지 완벽하게 인정받아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사 봉소리가 탕탕 울려 퍼지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완전히 넋이 나간 폐잔병 그 자체였죠. 그로부터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저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그간의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차장으로 고속 승진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강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고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저만의 온전한 휴식을 즐기고 있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 잔을 기울이며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억지스러운 희생을 강요당할 일도 없는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화려한 싱글 라이프입니다. 반면 전 남편과 그 끔찍했던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건너 아주 비참한 형태로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파혼당한 채 아이를 낳고 배부른 미혼모가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의 끈질긴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변두리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야반도주하듯 숨어들었다더군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며 명품만 밝히던 그 허영덩어리가 이제는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핏덩이 분유갓을 벌고 있다는 통쾌한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제 몰래 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평생을 일군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파산한 아들과 신용불량자 딸 그리고 손주까지 부양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고된 건물 청소부 일을 다닌다고 합니다. 제 돈이 다 자기 돈이라며 기고만장하게 소리치던 그 뻔뻔한 입술은 이제 매일 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피눈물 섞인 통곡 소리만 내뱉고 있겠죠. 전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갚기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타인의 고열을 빨아먹으려 했던 그들의 얄팍한 사기극은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한 패망으로 씁쓸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향해 와인 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아주 차가운 칼날을 가슴속에 숨겨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잔인했던 결혼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부당한 횡포 앞에서는 결코 고개 숙이지 않고 철저한 논리와 증거로 맞서 싸운 제 자신에게 진심 어린 건배를 보냅니다.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억울한 며느리에서 제 삶의 완벽한 지배자로 다시 태어난 이 빛나는 밤. 입가에 번지는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 같은 웃음을 굳이 참지 않으며 저는 달콤한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오늘의 기막힌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고 며느리를 돈줄로만 취급했던 시댁 식구들의 최후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그들과 달리
억지스러운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주인공의 결단이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